어, 환경 웨비나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한번 다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연 박사님 뭐 아실 텐데 기본소득을 한번 다루었고 오늘은 반도체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신문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나간 제목은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위기 돌파 방안. 굉장히 그 멋있는 이렇게 제목으로 나갔고요.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중국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 같고요. 한경닷컴하고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녹화 중계됩니다. 우리 이 줌 웨비나를 통해서는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요. 오늘 특별히 환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분들이 한 150여 분 계시는데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열리는 한국 언론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포럼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반도체 주제에 환경 밀레니엄 포럼 회원분들을 특별히 초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 나오신 분들, 다른 참가자분들이 계시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목례로 인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종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기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죠? 우리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그 재료공학부 석좌 교수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우리 서울대 총장님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 전체에서 공대에서 두 분이 이렇게 발탁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죠. 작년이죠. 5월 15일 날 미국 상무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하웨이에 공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놓았죠. 정확히 1년 뒤에 2020년 5월 15일 날 하웨이가 주문 설계를 이렇게 위탁을 한 제품은 미국 밖에서 제조하더라도 공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두 번째 조치를 내놨고요. 8월 17일 날, 올해 들어서 8월 17일 날, 그러니까 9월 15일부로 발효된 내용입니다. 하웨이가 주문 설계를 했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진 반도체 제품이라 할지라도 공급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센 조치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 등 이렇게 중국 업체들을 제재 대상에 새로 집어넣겠다는 소문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내분 전문가들께서 이제 나름대로 워낙 쉽게 깊으시니까 이제 전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 미국의 어떤 하웨이를 겨냥한 이 반도체 제재 조치로 아마 한국, 일본, 대만 업체들이 2.8조 엔, 이건 니혼게 이자이 신문입니다. 2.8조 엔, 그러니까 한 28조 원이죠. 뭐 달러로 치면 한 26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손실이 그 정도 발생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니혼게 이자이 신문에 보도입니다. 자, 이걸 다 전제로 미국의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제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혹시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런 기조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조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토론자분이 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 없으시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산업협회에 계신 분, 우리 반도체 안기현 상무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일단 뭐 질문이 지금 화웨이 제재 이후에 수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 화웨이 제재를 하는 목적 자체는 안보 이슈입니다.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 끝나고도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의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재가 지금 현재 화웨이 통신기기 생산 중단이 목적이죠. 그렇게 예.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내에서 제조하는 SMIC도 지금 제재에 포함이 되어서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현재 목적은 화웨이가 워낙 통신기기 쪽에 전 세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웨이를 대체하는 곳이 나온다면 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아마 이 제재의 다음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웨이만 봐서는 현재 제재로도 충분히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안상무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화웨이를 겨냥한 이 반도체 조치 같은 경우는 군사 안보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에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 관련된 기업 20곳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화웨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도 이 중국이 2017년에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7조를 보면은 이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 국가의 이런 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이 국가정보법 7조를 들면서 화웨이가 사실 지금은 뭐 여태까지는 뭐 자기네들이 중국 정부에 협조 안 했을 때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뭐 만약에 진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은 진짜 협조 안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안보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사실 스티브 배넌도 이 미중 협상 나오기 전에 미중 협상 체결하는 것보다 화웨이 죽이는 것이 10배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것은 화웨이에 대한 어떤 조치지 지금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안현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제 얽혀 있고 사실 미국 쪽에서도 중국 쪽의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장비라든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제재하는 식의 그런 극단적인 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놨고요. 하셨고요. 우리 경정민 교수님이나 황철진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은 전망이니까 오랫동안 연구개발 해오신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경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뿌리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이제 굴기를
외부에 완전히 그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 미국으로서는 그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근원적으로 이렇게 그 철저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그 미국 전체의 통합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그 뭐 화웨이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표면적인 이슈로 나온 안보 문제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뿌리가 깊은 그런 예.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이런 것들은 큰 방향으로 이미 그 큰 그림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근원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찾아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좀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 예, 경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 매일 연구실에 앉아가고 논문 쓰는 사람이라서 식견이 아마 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뭘 찾았냐면, 이게 이제 2017년 1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리포트 투 더 프레지던트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미국의 장기적인 반도체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 뭐 이런 게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한 30페이지쯤 되는 내용인데, 대충 이거의 저자들이 보면은 이제 대학 교수들이 한 반쯤 되고요. 한 반쯤이 우리 잘 아는 예를 들어 에릭 슈미트 이분도 포함한 이제 인더스트리 리더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30페이지쯤 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걸 읽어보면 대강 한 반 정도가 중국의 부상을,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 앞에 반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딱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 중국 제품이 유럽이나 서방 세계에 나오는 거를 IP 이슈를 들어서 막아야 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이 이제 서방의 기술 기업을 M&A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인력이 중국으로 회귀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등등.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당 정부가 잡느냐 공화당 정부가 잡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보고서의 이제 나머지 반을 읽어보면, 그러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이제 강력한 경쟁자란 얘기죠. 그런 경쟁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취해야 될 전략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에는 그럼 미국 정부는 뭘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온고이 지신하라는 소리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그동안 미국이 어떻게 반도체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해 왔는가를 살펴보니, 정부가, 시드 머니를 대학에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이제 크레이지 아이디어를 쭉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인더스트리가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하고 쓸만한 기술을 픽업을 해서 인더스트리가 그걸 양산화하는 방향으로 갔더라. 자, 그런데 이제 작금의 미국의 현실을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런 틈을 비집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 다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기초 기술, 기반 기술을 양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지난주에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 그리고 그게 한 달 전쯤에 이제 미국 AIP, 그는, 물리학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보고서를 번역을 해서 나눴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제조, 지금은 미국은 보면은 이제 설계만 거의 하는 셈이거든요. 인텔하고 마이크론은 물론 제조를 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은 이제 제조 기지가 전부 뭐 대만, 일본 이런 데 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제조는 이제 외주가 되어 있는데 이걸 리쇼어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반도체 협회에 해당되는 SIA 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대충 이제 뭐 한 10년간 연방 정부에서 500억 달러 이거를 투자를 하면은 미국 내에 칩을 제조하는 공장이 한 20개 가까이 생길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그 전에 나온 내용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잘 하는 계산으로 정부에 세금을 1달러를 투자하면 뭐 이익이 몇 달러가 생기느냐 뭐 그런 거 막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4달러인지 5달러가 생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화웨이를 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어떤 단기간에 일어난 전략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도 이 추진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번 미국의 이 하웨이를 겨냥한 제재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 경제사학자로 유명한 조엘 모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학자 마크 테일러 같은 사람은 외부 위협이 강해지면 국산화를 향한 혁신 노력이 가속도를 내는 그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 쭉 고찰하면서 이렇게 밝혀낸 바도 있는데 오히려 이번 그 미국의 공격과 위협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노력에 불을 붙일 거다라는 전망도 또 한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그 반도체 국산화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경정민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지금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나 AI나 이렇게 이제 비교적 어떤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각 대학에서 상당히 이미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에 가보면은 이 애국심, 뭐 산꼭대기까지 그냥 애국으로 단합하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강화될 것은 틀림없고 중국의 그 인력 풀들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상당히 어떤 결과를 뭐 결집해서 좀 그렇게 이제 반도체 분야는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 국가적으로 그런 걸 이제 결집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거는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공존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그 시너지를 이뤄가면서 키워가는 게 필요한데 중국은 굴기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다 1대1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만의 TSMC가 사실은 대만의 큰 젖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등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컸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해가지고 그런 어떤 다른 나라들과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일부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미중 간의 이런 문제와 같은 것들이 계속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분야는 부품이거든요. 방금 예. 경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내지는 AI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반도체 부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예. 이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부품이 거기에 맞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뭘 만드는 웨이퍼 위에다가 뭘 공정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예. 제가 이제 한 5년, 최근에는 중국을 거의 안 갔는데, 한 5년 전쯤만 해도 이제 북경대나 칭화대를 가보면, 거기 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대변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만드는 예. 기술을 대변하는 기업이 스믹, SMIC인데, 예. 너무나 한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음. 한심하다. 100나노 공장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SMIC가 14나노 공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7나노 공정을 업그레이드를 하려 그러면 이제 뭐 EUV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니 안 되니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가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리소그라피라든지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재가 시작되고 나가지고 가장 그 타격을 받은 데가 보면은 푸젠진화라는 예. 회사인데요. 회사가 이제 D램을 만들겠다고 공장을 지었다가 그 D램에는 예. 이제 굉장히 그 최고급 난도의 공정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싹 다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당장 D램은 포기하고 뭐 딴 걸 하니 뭐 뱅크럽트를 하니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 수출 금지 전략이 굉장히 워킹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서 아까 저기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화에 대한 가속도가 당연히 이제 붙을 텐데요. 과연 그러면 그 국산화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이제 결국 대두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중국 내 어떤 역량을 사실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령 이제 중국이 그 인공위성이나 뭐 저기 예. 5세대 전투기 만드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예. 또 반도체 장비 제조 기술은 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를 지금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최고 인재들이 이 분야에 지금 엄청 집결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느 수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미국 내지는 서방 세계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력할 길을 모색을 할 텐데 과연 그 중에 얼마만큼을 이제 효율적으로 중국이 해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게 향후 한 2, 3년 정도면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이 돌파구를 만들어낼까요?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경 교수님이나 뭐 황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뭐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냥 팩트만 봤을 때는 2014년부터 내셔널 빅펀드 페이스 1으로 한 190억 달러 정도 반도체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 작년 10월부터는 또 내셔널 빅펀드 페이스 2라고 해서 290억 달러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해서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심장론을 이야기했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심장과 같다. 몸집만 커봤자 소용없다. 심장이 있어야 된다. 반도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안 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외부의 압박,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는 확실히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최근이죠. 이제 9월 16일에 중국에서 민영경제 통일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민영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 조금 더 통제하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정부 주도로 산학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외부 이 정세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예. 정부 주도로 산학협력 매칭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 봤을 때는 이 국가의 모든 그 자원을 총동원해서 예. 이런 반도체 부분의 이런 실현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예. 의지와 그 투자, 그 돈은 자본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제 투자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언론에서는 뭐 천인 계획이다. 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기술 탈취, 뭐 중국의 기술 네. 절도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국이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예. 약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핵심 기술,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구축할 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저도. 예. 그렇지만 예. 그 기세는 우리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상무님께서는 중국이 어떤 대응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미국의 이 화웨이 제재 때문에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그 목표는 2025년 국산화 70%가 목표인데요. 현재 이 국산화 70%를 하려면 중국 내에서 제조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첨단 이 공정으로 만드는 이 제품을 제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이 반도체 공장은 미국의 장비가 없으면 이 시설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제조 시설 구축에 한계가 있고 특히 첨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중국은 이 반도체 굴기를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조 시설뿐만 아니고 제조에 필요한 장비, 소재, 또 장비에 들어간 부품 모두 국산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타격을 받겠지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성과가 난다면 뭐 첨단 공정은 사실 어렵겠지만 이 로우텍 좀 수준이 낮은 공정부터는 중국의 장비나 소재 부품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뭐 그런 이 문제가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런 일이 실현이 되면 사실은 이 타격을 받는 곳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 굴기의 타격은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할 거고 이 장기적인 노력이 실현이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타격은 한국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더 보태도 될까요? 예. 저도 이제 이 문제가 결국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예. 이제 방금 안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입장에서 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아쉬운 장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소 관련 장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서방 세계의 장비이고 그거를 중국이 자체 개발하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이 예를 들어서 리소 장비를 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팹은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냐면 지금 이미 이제 미국 내에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퀄컴 같은 이제 패밀리스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 반도체 시장의 반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한 4,500억 달러라 그러면은 대개 한 2,000억 달러 이상을 중국이 수입을 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장비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장비 시장의 1년 전체 규모가 대개 한 6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 돈 한 예. 70조 정도. 반도체는 한 500조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예. 그 장비 시장에, 장비 시장을 보면 참 재밌어요. 4분의 1이 중국, 4분의 1이 한국, 4분의 1이 대만이고요. 그 예. 나머지 4분의 1을 전 세계가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포션이고, 그게 이제 3분의 1 정도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런 시장, 결국 한, 얼마쯤 될까요? 한 20억 달러? 해서 15억 달러, 아니, 150억 달러? 15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장비 시장을 서방 세계 장비 업체들이 잃었을 때, 그들이 받는 타격, 또 그것에 수반한 정치적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방 세계, 미국 정부가 영향을 받고, 이게 수출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회를 겨냥한 미국의 이 조치가 어떤 단기적으로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미치는 영향, 뭐 플러스적인 측면, 마이너스적인 측면에 대한 뭐 뉴스들은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국산 노력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 반도체 하회를 겨냥한 반도체 제재 조치가 중국에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한국과 대만과 일본 관련 기업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앞으로 첨단 기술은 미국에 갖다 놔라. 첨단 공장 투자는 미국에서 해라. 라는 메시지를 이런 어떤 동북아,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반도체 관련 업체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나라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일단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이에서. 라는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나요?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 안기현 상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지금 하웨이 제재는 안보 이슈입니다. 근데 예. 이제 이 해석을 이제 산업 이슈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이제 원료는 미국이니까. 미국에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비슷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우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반도체 기술이 한국 내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 시설이 한국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 법적인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을 생산 시설에 대한 조건이 좋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해외로 가게 돼 있고요. 해외를 가면 분명히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안보적인 문제가 생기고 안보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재 대상이 나중에 되겠죠. 설사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우리 안 상무님께 드릴게요. 설사 안보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그 안보적인 조치도 꼭 경제 외적인 변수로 볼 수는 없거든요. 다 이게 또 경제에 미치는, 산업에 미치는, 기업 전략에 미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뭐 대만의 뭐 TSMC, 물론 지금 대만은 어떻게 보면 뭐 친미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뭐 정권이 나중에 바뀌어서 친중 정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대만 기업의 여러 가지 TSMC라 하던 서텐서가 좀 모호해질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말이에요. 이런 비메모리다, 파운드리다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 TSMC와의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신경이 쓰일 텐데, 이 안보적 관점에서 미국이 설사 중국을 때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비메모리, 파운드리 육성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게 기회가 될 것인가, 위협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경쟁 구도가 대만, 한국, 중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제재가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제재니까 그 예, 제재가 대만이나 한국에 도움은 되겠죠. 그쪽의 생산 시설이 확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이제 그 다음은 한국과 대만에 대한 문제겠지요. 한국의 대만 예, 문제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 좀 많은 전문가들이 대만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대만이라는 게 예, 대만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서 그런 계획도 사실 예, 있죠. TSMC는. 음, 예, 예. 예, 또 하나는 뭐 알겠, 삼성도 뭐 그런 이슈가 또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미국의 이 중국 제조 시설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한국이나 대만 예,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예, 지금 네, 우리 네. 안상무님 말씀하신 부분. 네. 지금 미국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닐까. 첨단 기술 투자는 예, 예. 미국에서 와서 직접 하라. 뭐, 또 한국 기업은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네,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예. 육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대만 리스크 부분은 이제 삼성이나 우리 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런 어떤 뭐 미국 측의 첨단 제조업은 다 미국으로 들여와라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들어가는 그 부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예,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예, 이 패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존의 뭐 역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예, 패권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력, 군비 예, 증강에 돈을 많이 썼고, 그렇게 예, 군비 증강을 하다 보면은 경제력이 이제 타격을 예, 받으면서 이 패권이 넘어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패권 예, 국가들이 이제 계속 넘어왔다는 설명을 하는데, 이 예,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예,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힘이 올라가고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힘이 올라가는 기술들이거든요. 이제 민군 경영 기술. 예, 그러니까 이쪽 기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부상을 하면은 예,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계감을 갖고 이거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 미국이 2018년도에 그 수권법, 2019년 예, 국방수권법을 만들 때 거기 예, 안에 이제 에크라라고 이제 수출 규제 조항을 넣으면서 14가지 기술을 포함을 시켰어요. 14가지 분야를. 예, 첨단 기술, 핵심 기술 분야를.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머신 러닝이나 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14가지 분야를 보면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향후 어떤 분야에서 이제 중국이 올라올 때 계속 지속적으로 예, 견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대충 짐작은 갑니다. 예, 그렇지만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을 상대로 예, 무조건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끊고 모든 걸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가져와라 음, 이렇게 하기는 지금 현 이 글로벌 통상 이 구도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경 교수님은 이 미국의 네.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미국에서 여러 목소리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예. 그런 각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 대응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그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예.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저렇게 이제 싸우는데 또 다른 나라하고 같이 또 막 그 여러 개 싸움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확률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데 이거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단지 예. 우리의 그 전략을 그 정책의 그 중심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을 거냐. 그 우리가 예. 무슨 복권 사놓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메모리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예. 디스플레이 같은 건 뺏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쟁력이 약하니까 중국에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예. 그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거는 소니가 지금 뭐 대만의 TSMC와 준하는 그 50% 이상의 그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근본 기술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TSMC가 예. 단순히 그냥 마켓 시어만 높은 데가 아니고 예. 그 삼성은 지금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더라도 큰 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은 TSMC가 아주 그 작은 중소기업들 그 몇십만 불짜리 이렇게 그 모래알처럼 그런 클라이언트 풀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그 어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더라도 다 대응해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그 단기적으로 뭐 추경 예산 얼마를 갑자기 퍼붓고 뭐 6개월 안에 결과 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소니는 자신감이 있어요. TSMC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모리에 대해서 이거를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그 연관 산업하고 차차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거기서 그 강점을 그 유지해 간다 그러면은 미국도 뭐 삼성전자 메모리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짐으로써 그거를 해야지 너무 그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 교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화제를 돌려서 하필이면 이 와중에 미중 충돌 와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영국의 그 ARM이라고 합니까? ARM이라고 합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이렇게 뭐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RM을 인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미중 반도체 충돌 국면하고 전혀 무관한 것인가? 만약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만약에 ARM을 인수하게 되면 이 지금 팹리스 설계회사인데 뭐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고객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들의 고객일 테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조 고객에 대한 중립성 또는 오픈 라이센스 모델 뭐 이런 걸 아마 ARM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왔을 텐데 만약 엔비디아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정말 이 ARM을 인수하게 되면 그런 고객에 대한 중립성 오픈 라이센스 모델이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쟁 당국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승인할 것인가 뭐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반도체 산업협회 우리 안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이 미국 하위 제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반도체를 설계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직접 이 제재에 동참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RM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영국 회사인데
이제 미국 회사가 예. 되면 이제 미국의 뭐 그러한 이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만약에 그렇게 예. 생긴다면 이 중국이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예. 문제가 생기겠죠. 아까 뭐 제조 시설 구축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설계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그런 이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암이 이제 오픈 솔루션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는 행동을 엔비디아가 한다면 암은 비즈니스가 위축이 될 겁니다. 예, 비즈니스가 위축이 되면 암을 대체하는 다른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른 대체품이 시장에 생기겠죠. 예, 그건 이제 암한테는 별로 안 좋은 현상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그 대체품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암은 급격히 위축이 되겠죠. 예. 뭐 그런 것은 이제 아마 엔비디아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암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암을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가져가는 게 목표일 건데 뭐 그런 쪽에 균형적인 또 이 경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연 박사님은 중국의 경쟁 당국이 이번 인수를 승인할까요? 뭐 언론을 보면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환구시보를 봐도 안 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그 화웨이 조치는 화웨이에 대한 조치지 중국 전반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화웨이만 봤을 때는 작년 5월 달에 이 미국의 첫 번째 제재가 나왔을 때 벌써 암이 우리는 제공을 하지 않겠다. 벌써 화웨이 쪽엔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화웨이하고는 좀 그 이슈가 좀 다른 것 같고, 그 아까 그 안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암의 중립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될 때는 뭐 이제 뭐 리스크 5라든지 저보다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협회에서 더 잘 아실 텐데, 삼성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스크5를 이용한 회사죠. 그 세미5인가요? 거기랑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대안이 뭐 될 수도 있다고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여하간에 이 기업 결합 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중국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엔비디아라든지 암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한 25%를 중국에서 벌고 있고 암도 한 10% 이상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일본 쪽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갱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충돌에 대해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그 암 인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산업의 무슨 질서나 그런 구도의 어떤 재편을 알리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엔비디아가 암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좀 그냥 해본 생각인데 혹시 상투자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해석입니다. 암이 이미 전 세계 시장에 그 제일 강자거든요. 그래서 외연이 확장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만약 이거를 엔비디아가 받아가지고 그 자기네만 이익이 되고 경쟁사 GPU 생산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그 뭐 암의 그 소유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앞에서 패널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작용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얻을 거는 잘 보이지 않고 잘못 운영하면은 지금 사람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거는 그 손정의 씨가
정말 그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예, 이걸 다른 회사가 사가지고 가서 엔비디아에 좀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해서 아, 자기네가 시큐어해 놓고 잘 운영을 오픈 예, 그런 암의 정신을 잘 유지하면서 하더라도 회사 자체로는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기 때문에 10조 이상의 차액을 주면서 지불을 했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특별히 예, 돈을 더 벌 그런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예. 해봤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엔비디아의 GPU하고요. 예, ARM 코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업 부분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경 교수님 의견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만약에, 지금 이제 GPU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지금 서버 시장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돈을 버는데, 그 GPU는 일종의 이제 CPU를 보조하는 수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ARM을 가지고 기존의 인텔 리스크5를 대체하는 ARM 베이스의 어떤 CPU라든지 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서버 시장을 창출하겠다라는 예.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하, 제 생각엔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거 인텔이나 AMD 이런 거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감했을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했다가 혹시 이게 저기, 틀리면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손정의 씨가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한 것 같고, 잘한 거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방향을 잘 고려해서 잘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사지 않은 것보다 저는 잘했다는 결정이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이거 가지고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는 답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 한 수 앞을 겨우 내다보지도 못하는데 뭐 손정이나 뭐 젠슨왕 같은 분은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뭐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예, 뭐, 그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조금 화제를 돌려서 연 박사님부터 한번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미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일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일이 갈등 구조에 지금 있고, 우리 여기 뭐 안상무님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부분 가지고 지금 뭐 언제 해소될 것인가, 뭐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양국 사이에 해난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일 갈등이 이렇게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미중 충돌 국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정당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래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봐서 어떤 미국의 중국 통제라는 그 스킴 하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반도체 관련된 수출 규제 쪽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동의를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또 분석을 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작년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이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안보 관련 이슈고 그 전략 물자가 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일본인 학자들 몇 명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중정책에 한국이 약간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조치를 하게 한 측면도 있다. 그런 얘기를 아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제재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국에 예. 이제 동조를 했던 나라고. 예. 근데 한국은 뭐 지금까지도 LG U 플러스가 이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약간 그런 미국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일본 쪽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출 규제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역사 문제가 있고 타이밍적으로 좀 그렇지만,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앞으로의 이 태도에 따라서 이 한일 간의 이제 수출 규제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 화이트 예.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예. 우리를 이제 그룹 B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룹 A, B, C, D 이렇게 새로 예. 전략물자 관리 그룹을 만들면서 이제 그룹 B에다가 우리를 넣는데 예. 그 그룹 B에는 사실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C에 뭐 홍콩, 싱가포르, 뭐 대다수의 나라가 이제 홍콩 C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은 사실 그룹 B에 우리를 떨어뜨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인을 보낸 건 맞지만 우리를 어떻게 최악의 수준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 건 아니라는 측면이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룹 B에서 그룹 C로도 또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룹 C에 대다수의 나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도체, 예. 한일 간의 반도체 문제도 예.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일본이 수출 규제 할 때 한 이유가 이제 안보 문제로 제시를 했지요. 안보 문제니까 이제 전략물자를 가져와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 정부가 수출 규제 방법을 바꾼 거죠. 뭐 일일이 정부 승인을 맡고 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추측은 이게 뭐 안보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다들 추측은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산업적인 이슈를 들고 와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뭐 저희가 확대 해석은 그동안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뭐 정치적인 이슈가 저희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산업적인 이슈는 산업 내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한국 산업과 일본 산업이 같이 기업들끼리 공조를 취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돼 온 거고, 피해가 없던 것도 뭐 그런 산업 내에서 문제를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뭐 그래 왔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스크는 계속 있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리스크도 그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업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계속 안고 있고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국내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업들도 추진을 하고 정부도 뭐 그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그렇게 깊게 고민은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뭐 미국의 이 그 통제, 뭐 기술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뭐 황 교수님, 갱 교수님, 황 교수님 먼저. 아니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한국하고 차이가 이거 같아요. 중국은 지금 불기를 너무 세게 이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맞는 건데, 사실은 중국의 내적인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내수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한국의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의 전략은 특히 일본 같은 나라하고 이제 외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대응을 할 적에 반드시 듀얼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한 가지로 예. 대동단결해가지고 일본하고 뭐 싸운다. 예.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반도에 있고 매스도 적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 예. 분야에서 이거 근본적인 경쟁력은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킹하고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면서 시너지 가운데 우리도 성장한다. 이런 거를 보여야 되지. 예. 그러면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전부 다 그냥 뭐 나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참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예.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 말로 혼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하고 겉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일본 교수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 또 기술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정치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부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학교 원로로서의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철승 교수님. 아니, 경 교수님이 저 앞에 말씀하시면 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좀 아니, 이번에 제가 아까 먼저 기회를 드렸는데. 맞아요.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 1년 정도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뒤집어 놓고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렸던 여러 가지 뭐 소위 갑질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부장 기업들의 민낯도 드러나고요. 예. 제일 제가 보기에 어떤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은 정부 관료들이 이런 관련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되겠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현장에 발로 뛰면서 이 실상을 파악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됐느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추경해서 막 돈 퍼붓고 하는 게 사실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은 또 보면 그게 한 1년 반 지났는데, 국회에서는 돈 그렇게 썼는데 국산화 비율이 왜 안 올라가냐? 하고 또 난리치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지만, 이런 갈지자 걸음을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실력을 재평가할 기회가 된 건 참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우리나라가 다 해야 된다?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하웨이를 이번에 꺾더라도, 결국 중국에서 제2 하웨이, 제3 하웨이, 제4 하웨이 계속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든 빅데이터든 이런 4차 산업혁명 전반으로 아마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혁명이 한 30년, 40년 이렇게 간다고 보면 결국 앞으로 미중 충돌이 수십 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 사모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건 끝나지 않을 전쟁 같습니다. 예. 우리 연 박사님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사실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마 중국 GDP가 미국의 한 65%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IMF에서 내는 보고서, 작년 보고서 Innovative China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2050년까지 중국의 그 발전 경로 이걸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추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포괄적인 이노베이션에 성공했을 경우,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수준의 이노베이션 성공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이노베이션 성공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괄적으로 성공했을 경우에는 한 2033년 정도면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GDP를. 그리고, 중국이 중간 정도의 이노베이션에 성공하게 되면 한 2040년 정도 이제 미국을 추월하게 되고, 이제 제한적인 이노베이션을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제한적인, 이노베이션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미국을 영원히 추월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구조 계획에 실패한다는 거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패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이 세 번째 경로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미중 간의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 관련된 패권 경쟁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냉전 시기의 핵무기 개발에 지금 반도체를 기술 개발을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 정도로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미국, 중국 간에 뭐 GDP 관련된 전망은 뭐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실질 그 구매력 지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뭐 또 이미 벌써 뭐 이렇게 추월했다는 뭐 분석까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지금 연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 2030년대 정도에서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공식적인 지표상으로 추월은 하는데, 미국이 디지털 이 레볼루션, 지금 디지털 전환 쪽을 통해서 굉장히 미국이 구조 계획을 상당히 전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식의 어떤 그 전망을 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그럼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국 어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구조 계획에서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구도가 일반적인 전망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황 박사님, 황 교수님,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싸움이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시는 거죠? 이거는 황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예, 당연히 짧게 안 끝나겠죠.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중국의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중국 반도체 업계의 움직임을 보면 프로즈 앤 콘즈가 있는데, 제가 보는 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장점이요, 우리보다 혁신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린가 하면 혁신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보면 중국하고 낸드는 우리가 1.5년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D램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인데요. 그 낸드 입장에서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격차가 무한대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낸드를 못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어떤 숫자가 있는 격차로 줄어든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10년 난다 막 이랬다가 갑자기 2년, 1.5년으로 줄어들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에서 엑스태킹이라는 황당한 기술을 3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메모리는 항상 보면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 영역이 있고, 그 셀을 동작하는 회로가 있는 영역이 페리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원래는 이제 같은 웨이퍼상에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를 만드는 공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여튼 기술적인 난점도 좀 있었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셀 따로 펠이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웨이퍼 두 장을 또 예. 붙였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기술을 봤을 때는 이게 메모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싼 디바이스인데 예. 이걸 두 장을 만들어서 한 장으로 만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예.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한국은 그런 생각을 못 했겠느냐? 지금 회의 중이에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를 내놓을 만한 분위기를 좀 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왜 혁신성을 좀 더 다시 옛날에 정말 계급장 띄고 싸우는 그런 문화를 다시 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좀 그게 이제 중국의 두려운 점이고요. 예. 그 단점이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이제 사실 좋은 취지인 거죠. 제가 이게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민족이고 우리가 뭐 우리 안에 싸워가지고 남의 거 밖으로 뺏어오면 안 되고 뭐 이런 교육을 받고 크고 그게 굉장히 이제 예. 모든 사람들 의식에 이제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천하거든요. 예. 그러니 중국 내에 다른 데서 자기 쪽으로 뭘 땡겨오는 게 결코 도덕적으로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앙정부에서 뭐 100조, 200조 돈을 만들면 그걸 무슨 수를 써서든지 자기 지역으로 땡겨오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걸로부터 뭘 프로핏을 창출하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그 수많은 반도체 프로젝트 지방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막 구멍이 나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이제 중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우리 첫 번째 답변하실 분은 우리 경정민 교수님으로 하고요. 이 마지막 이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미중 충돌 또는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패권 갈등 뭐 이 다 좋은데요. 항상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국 문제가 이렇게 개입이 되면 특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기업에만 맡겨두고 정부는 전략적 모성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벌어질 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흔히들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이런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파워를 어느 정도는 그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일 거고요. 선택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정부 또는 국회, 크게 보면 이 반도체를 포함한 어떤 그 국가의 산업 전략, 또는 이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뭔가 어떤 이 급변하는 어떤 그런 외부 위협을 생각하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갱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그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에서 만약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편하지 않다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그 이전에 생긴 겁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로만 보지 말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안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거를 다 그 법으로 하고 모든 거를 다 힘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오래 못 가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는 건 쥐판하지만 그 안에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큰 장비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어느 중국만 하더라도 그 큰 나라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미국이 여태까지는 전 세계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용광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 건데, 지금 예, 굉장히 그 특별한 리더십이 그 중국, 미국에서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너무 그 작은 그림, 단기적인 목표라든가 각자의 어떤 그 역할 하나만 중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그 댓글들 보면은 뭐 너무 그 독하게 상대를 비판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 숫자도 많지 않은데 애도 많이 안 낳는데 그 작은 사람들 가지고 서로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 자잘한 거, 급한 거, 그런 거는 터치를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큰 거, 오래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정말 그 그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 여야 간에 싸울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 할 적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화합하면서 큰 예, 그림 속에서 우리의 그 강점을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황 교수님, 특히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인력 양성, 반도체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방향도 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예, 대학 이 인력 양성, 특히 이제 공과대학이 우리의 주력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썼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쉽게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거죠. 그 대학의 평가 시스템을 이대로 끌고 가는 한은 이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긴 안목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은 인력이고요. 그러면 그 인력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건 미국이건 강히 넘보지 못할 기술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 한 사람이 천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수 인력이 이 분야에 들어가서 그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제 그거와 반대로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 교수님 하신 말씀에 제가 한두 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정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이 토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2017년 그 보고서를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이제 관리, 정부 측 인사는 전체의 10%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교수도 사실은 한 30%고요. 한 예, 60, 70%가 산업계 리더들입니다. 근데 예, 저도 이제 이 대학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를 연구를 해보면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 실력, 그 다음에 정보를 얻는 구조 이런 것들이 도저히 대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우리나라의 특히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까지 이 산업계의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의 식견이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고 있는데, 요번 그 소부장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인식들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관료의 비밀이 굉장히 세고요. 사실은 더 문제는 경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뒤에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표를 의식한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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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현 박사님, 국가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네. 저는, 이 문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미국 편에 빠르게 동참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일 관계가 한일 관계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봤을 때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일본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이제 중일 간의 이 어떤 지방 발전 협력 시범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4월 달에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첨단 장비 제조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뭐 스마트 제조라든지 신소재 산업 뭐 이런 걸 같이 이제 중국 내에서 6개 도시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기술력,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출 때만이 우리가 이제 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환경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를 필요로 이제 할 테니까요. 미국도 중국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별로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원칙을 잘 세우고, 이 큰 그림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원칙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통상 관련해서는 사실 중국이건 미국이건 반대할 만한 그런 그런 원칙이 별로 없어요. 뭐 자유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다 누구나들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그리고 그런 원칙만 정부가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기업한테 일일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이 이제 경제학자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이 생존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이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데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그런 최선을 찾을 수 있는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빨리 제공하는 건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선택을 뭐 이제 기업한테까지 강요하거나 뭐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하간에 정부는 기업을 산업을 잘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안상무님. 안상무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일단 뭐 첫 번째는 그 많은 분들이 그 한미 간의 이 기술 경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쪽의 갈등은 또 없다고 봅니다. 산업 입장에서 보면. 예. 기술 입장에서 보면 한미 간은 협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쟁을 통한 갈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일 간에 사실 정치적 갈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내에서 보면 50년간 협력자 관계였고요.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지만 산업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양국 간의 산업이 피해가 없는 걸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 간의 갈등이 없도록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미중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냐, 이런 거는 우리가 줄을 설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줄에 선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한테 과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단 하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 간의 이 충돌로 인해서 이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 때문에 저희 산업이 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첫 번째 뭐 저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장비나 소재나 부품 측면이 아닌가. 왜 그쪽은 우리도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한 산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유는 안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이루어왔는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보 이슈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체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보 이슈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도체를 하는 시설 자체가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있으려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이 부정적인 조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한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이 무리 없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안보 이슈에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내는 산업내 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나 또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산업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한 말씀 저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인더스트리가 이제 급할 적에는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학에서 좋은 사람 나오면 이제 데려다 쓰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교수님 학생들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졸업시켜서 우리 회사에 보내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대학 교수들이 이제 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대학을 평가하고 교수들을 평가하는데 너무 그 단기적인 지표, 논문 숫자, 사이언스 데이터, 그다음에 노벨상까지 이게 하나의 스펙 쌓기 됐어요. 그냥 노벨상을 받아보면은 제 생각에 허무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그거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너무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좀 키워내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교수님들도 논문 몇 편 쓰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졸업생들이 살아가고 의미 있는 커리어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산업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조금 그 정성적인 평가 중심으로 해주고 대학에서도 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 진정한 산학 협력도 되고 이런 걱정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지가 됐네요. 지금 기업도 정부도 굉장히 바짝 긴장해야 될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데 가면 전문가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의 양대 변수로, 두 변수로 코로나19하고 미중 충돌을 꼽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미중 충돌하고 코로나19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미중 충돌이 더 격화되고 또 미중 충돌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좀 이렇게 빠지는 어떤 그런 상승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미중 충돌은 10년, 20년, 30년, 길게는 70년, 80년, 100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슈라는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아까 우리 안상무님이나 우리 연 박사님, 한 교수님, 갱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핵심 기술, 핵심 소부장, 또 그게 핵심 제품이 됐건 또는 핵심 서비스가 됐건 또는 핵심 기업이 됐건 뭔가 어떤 미국과 중국이 아쉬워하거나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자산을 우리가 하루빨리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자 네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